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은 지출을 줄입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미루고 쇼핑을 참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가계 지출이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 딱 하나 오히려 올라간 항목이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지출이었습니다. 외식비는 줄었는데 강아지 사료값은 늘었습니다. 자기 밥은 라면으로 때워도 반려견 사료는 프리미엄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똑같습니다. 불황이라는데 펫 산업은 연평균 10% 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8.5조 원이던 시장이 2032년에는 21조 원이 됩니다. 도대체 왜 반려동물 산업만 불황을 비껴가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반려동물이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 둘째, 불황에도 펫 산업이 성장하는 숨겨진 경제 엔진. 셋째, 이 거대한 시장의 명과 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이 영상 하나면 펫코노미라는 거대한 경제 현상이 완벽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591만 가구입니다. 전체 가구의 26.7%죠. 네 집 중 한 집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려인 인구는 1,546만 명.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30%입니다. 국민 10명 중 3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10년 전인 2010년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 17.4%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30%에 육박하죠.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지출 규모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매달 평균 19만 4천 원을 씁니다. 사료비, 간식비, 미용비, 용품비를 합친 금액이죠. 여기에 병원비는 별도입니다. 그 병원비가 최근 2년간 평균 금액이 102만 7천 원입니다. 2023년에 57만 7천 원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78%나 뛴 겁니다. 거의 2배죠. 전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규모가 더 어마어마합니다. 글로벌 펫케어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2천억에서 3,250억 달러 사이로 추산됩니다. 우리 돈으로 280조 원에서 450조 원 규모죠.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확실한 건 매년 6%에서 7%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시장만 봐도 2022년 8.5조 원에서 2032년 21조 원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삼중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런데 펫산업은 연평균 10% 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반려동물 관련 지출도 줄어야 합니다. 사료를 저렴한 걸로 바꾸거나 미용 횟수를 줄이거나 간식을 아껴야 정상이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프리미엄 사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펫푸드 시장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1.3% 성장했습니다. 특히 고양이 사료 시장은 연평균 18%나 뛰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인 가구와 저출산이 펫산업 성장의 가장 큰 엔진입니다. 대한민국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23년 35%를 넘어섰습니다. 2050년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죠. 여기에 저출산이 겹칩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 0.72명.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그 자리를 반려동물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고 하면 부모, 자녀, 조부모로 이루어진 큰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울타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 아이 없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정서적으로 기댈 곳이 사라진 거죠. 그 빈자리를 반려동물이 채우고 있습니다. 펫팸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펫과 패밀리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펫미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펫과 미인 나를 합친 거죠. 자신과 반려동물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내 아이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은 마음, 내 아이가 아프면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하고 싶은 마음. 이게 반려동물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딩펫 쪽도 있습니다. 딩크, 그러니까 무자녀 맞벌이 부부의 펫을 합친 말이죠. 아이 대신 반려동물에게 사랑과 돈을 쏟는 가구를 뜻합니다. 이들에게 반려동물은 우리 막둥이, 우리 아들, 우리 딸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의 지위가 바뀌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의 성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지출 성격의 전환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반려동물 지출이 재량 소비에서 필수 소비로 바뀌었습니다. 재량 소비가 뭘까요?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것에 쓰는 돈입니다. 여행, 외식, 명품 같은 거죠.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항목입니다. 반면 필수 소비는 없으면 안 되는 것에 쓰는 돈입니다. 식비, 주거비, 의료비 같은 거죠.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줄이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과거의 반려동물 지출은 재량 소비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사료를 저렴한 걸로 바꾸거나 아예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선택을 했죠. 지금은 다릅니다. 반려동물이 가족이 되면서 반려동물 지출은 필수 소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아이 밥값을 줄일 수 있을까요? 내 아이 병원비를 아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이걸 증명하는 역사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의 가계 지출 데이터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미국 가계의 반려동물 지출은 연간 $430였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는 오히려 $570로 올랐습니다. 33%나 증가한 거죠. 같은 기간 외식비는 어땠을까요? 2008년 $2,698에서 2010년 $2,505로 줄었습니다. 가계 총 지출도 2008년 $54,886에서 2010년 $48,109로 감소했고요. 모든 지출이 줄어드는 와중에 반려동물 지출만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밥값을 줄여서라도 반려동물에게는 좋은 걸 먹이겠다는 뜻입니다.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연구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는 오히려 반려동물 입양을 증가시켰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수록 사람들이 정서적 위안을 찾아 반려동물을 더 많이 키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비탄력적 수요라고 합니다. 가격이나 소득이 변해도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는 거죠. 쌀이나 의약품처럼요. 반려동물 지출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갖게 된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반려동물은 마당에 있는 강아지였습니다. 남은 밥 주면 됐고 아프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내 침대에서 함께 자는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남은 밥을 줄 수 있을까요? 가족이 아파도 병원에 안 데려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원인은 프리미엄화와 의인화의 가속입니다. 반려동물이 가족이 되면서 사람들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펫 휴머니제이션, 반려동물의 의인화라고 부릅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펫푸드 시장에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사료였습니다. 영양소가 들어있고 강아지가 먹으면 되는 거였죠. 지금은 푸드입니다. 유기농, 무첨가, 휴먼 그레이드. 사람이 먹어도 되는 수준의 원료로 만든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림 펫푸드입니다. 하림그룹에서 분사한 이 회사는 더리얼이라는 브랜드로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이 먹는 닭고기와 동일한 원료를 씁니다. 제조 공정도 투명하게 공개하죠. 심지어 라이브 방송에서
직원이 직접 사료를 먹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제품은 사람이 먹어도 됩니다. 이걸 증명한 거죠. 결과는요? 2024년 매출 521억 원, 영업이익 31억 원,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국내 펫푸드 시장 전체를 보면 프리미엄 습식 사료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건식 사료보다 비싸지만 보호자들은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내 아이에게 더 좋은 걸 먹이고 싶으니까요. 고양이 시장은 더 폭발적입니다. 국내 고양이 사료 시장은 연평균 18% 성장 중입니다. 특히 중저가 습식 묘사료는 31.5%나 성장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들이 그만큼 늘어났고 이들의 지갑도 두꺼워졌다는 뜻이죠. 네 번째 원인은 기술 혁신입니다. AI와 IoT 기술이 펫 산업에 접목되면서 펫테크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AI 포펫입니다. 이 회사는 TT케어라는 앱을 만들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의 눈이나 피부 사진을 찍으면 AI가 이상 징후를 분석해줍니다. 백내장, 결막염, 피부병 같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 앱은 140만 건 이상의 스캔 데이터를 학습해서 95%의 진단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와 연구 협력도 맺었고요. 결과적으로 CES에서 3회나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왜 중요할까요? 반려동물은 아파도 말을 못합니다. 보호자가 이상 징후를 눈치채지 못하면 병이 악화된 후에야 발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AI가 조기에 질병을 발견해주면 치료비도 줄이고 반려동물의 고통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사료를 급여하는 자동 급식기, 반려동물의 활동량을 측정하는 스마트 목걸이, 정교한 온습도 조절 기능이 있는 펫하우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돌보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적극 육성하고 있고요. 이 현상이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와 저출산을 겪은 나라죠. 일본의 펫 시장은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시니어 반려동물 전용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노견, 노묘를 위한 전용 사료, 관절 영양제, 물리치료 서비스, 심지어 반려동물 요양원까지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고령화되면서 노년 케어 시장이 새롭게 열린 거죠. 장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는 약 200개의 전문 반려동물 장례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장, 봉안, 추모 서비스를 제공하죠. 한국도 현재 70여 개의 정식 등록 업체가 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규모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미국인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반려동물에 약 1,520억 달러를 썼습니다. 우리 돈으로 210조 원이 넘는 규모죠. 전체 미국 가구의 62%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2030년 글로벌 펫 경제가 5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중 미국이 40%, 중국이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펫 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첫 번째 그림자는 펫플레이션입니다. 펫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죠. 반려동물 관련 물가가 일반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997년 이후 반려동물 관련 제품과 서비스 가격은 100% 이상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27.7%나 더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수의학 서비스, 동물병원 비용은 300% 이상 뛰었습니다. 인간 의료 서비스 가격 상승폭을 훨씬 넘어섭니다. 한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려동물 치료비가 2년 만에 78% 뛰었습니다. 57만 7천 원에서 102만 7천 원으로요. 사료비와 간식비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반려동물 빈곤, 영어로 펫 포버티라고 부르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약 2천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빈곤층 가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가구들은 자신의 식비와 반려동물의 병원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한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을 포기하거나 유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미국 동물 보호소들은 수용 한계에 다다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한국에서도 유기동물 문제는 심각합니다.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고 경제적 이유로 반려동물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 펫보험의 낮은 가입률입니다. 반려동물 의료비가 폭등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한국의 펫보험 가입률은 약 2% 수준입니다. 스웨덴 40%, 영국 25%, 일본 10%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죠. 왜 가입률이 낮을까요? KB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의 91.7%가 펫보험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가 있어요.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의견이 50.6%로 가장 많았습니다. 혜택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도 큰 이유였고요.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미 앓고 있는 질병은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창구정산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반려동물 등록제와 연계한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자는 펫로스 증후군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이별 후 겪는 극심한 상실감과 우울감을 말합니다. 반려동물이 가족이 되면서 이들의 죽음은 인간 가족의 상실과 동일한 고통을 줍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펫로스 이후의 심리적 타격이 더 크고 이는 보호자의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펫로스 전문 심리 상담, 메모리얼 주얼리,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유골을 보석으로 제작하는 서비스, 심지어 가상현실을 통한 추모 기술까지요. 펫 산업이 생명 연장과 웰빙을 넘어 사후의 슬픔까지 보듬는 전 생애주기적 서비스 체계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이 불황에도 성장하는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정서적 결핍을 반려동물이 채우고 있습니다. 둘째, 반려동물 지출이 재량 소비에서 필수 소비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에게 쓰는 돈은 줄일 수 없으니까요. 셋째, 펫 휴머니제이션으로 인한 프리미엄화.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넷째, AI와 IoT 기술이 펫테크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도 있습니다. 펫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낮은 펫보험 가입률, 그리고 펫로스 증후군까지. 펫산업의 성장이 모두에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 15조 원, 수출 5억 달러를 목표로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는 일반 식당과 카페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고요. 반려동물은 더 이상 키우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팔자가 상팔자라는 말, 이제는 농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의 지위가 바뀌면서 우리 사회의 소비 구조, 가족의 정의, 심지어 슬픔을 다루는 방식까지 모두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키우신다면 월 평균 얼마나 지출하고 계신지, 펫보험은 가입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